1년 전 결혼정보업체 사기 사건 아시나요? 남편의 잔머리에 얽힌 깜짝 놀랄 사연. 이제는 그 수법도 교묘해지네요. 아내분들 결혼 전부터 바짝 정신 차려야겠네요. 너 예민한 거며 뭐며 내가 다 받아준 건 생각 안 하냐? 그거 뒷바라지 해준 것만 해도 내가 오히려 돈을 받아내야 할 판이야. 도대체 본인이 어떤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쁠 때 혼자 밥 차려 먹고 청소하고 본인 빨래한 거요? 그게 저를 위해서 한 건가요? 그냥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거지. 저렇게 얼굴 들고 뻔뻔하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더군요. 오늘 저 인간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다큐멘터리 PD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연락 온 적이 몇 번 있기도 했네요. 야, 너 정도면 뭐 빠지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연애를 안 하니? 좋다는 남자 다 마다하고. 나 좋다는 남자가 어딨냐? 너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좋다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아우, 답답이. 그럴 바엔 그냥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이나 해. 아니다, 그냥 내가 봐줄게. 줘봐. 그렇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와 같은 30대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혼정보 회사에서 알아서 매칭을 해준다는 점이 의외로 편하고 좋더군요. 남편과의 첫 만남 자리는 마치 선을 보는 것처럼 긴장한 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말이 더 잘 통하고 재밌더군요. 무엇보다 제 직업을 굉장히 잘 이해해주는 듯한 태도도 좋았습니다. 외모도 생각했던 것보다 훈훈해서 호감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면인 줄은 몰랐네요. 제가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된 건 남편과 잘 통해서도 있었지만 시아버님의 역할도 컸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무서웠지만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편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난 지금까지도 아버님은 항상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남편의 행동이 점점 변해가는 거였습니다. 집안에서도 게을러지는 건 물론이고 직장 생활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아무리 남자들이 결혼 전이랑 후가 다르다고는 해도 본인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신혼 초반에야 제가 워낙 스케줄이 들쑥날쑥한 직업이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출근도 매일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늦게 출근하는 날에도 민기적거리며 억지로 나가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면 애들보다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미리 말씀드려놨어. 천천히 나가도 돼. 어차피 애들은 다른 반 선생님들이 같이 돌봐주실 거고. 아무리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해본 적이 없다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인간의 계략 중 하나였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그 뒤로도 몇 번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면서요. 이날따라 일이 빨리 마무리가 되었기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 누군가가 와 있었고 아버님은 일하러 나가신 상태였었죠. 자세히 보니 결혼식 때 잠깐 본 남편의 이모와 딸이었습니다. 그날 한 번밖에 본 적이 없기에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의아하기만 했죠. 형수, 결혼식 때 와서 알죠? 우리 이모, 엄마 안 계시면서부터 우리 진짜 많이 돌봐주셨어. 아, 그리고 여기는 지원이, 이모 딸인데 예쁘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어색하게 시이모와 딸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도련님에게 용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본론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듣는 순간부터 어처구니가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모 딸이 작가 지망생인데 저보고 방송국에 연출을 놔달라는 거였어요.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해서 볼 수 있냐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련님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다곤 하지만 아직 어려운 사이인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웃기더군요. 게다가 그 이모와 딸도 참 철면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앉아서 뻔뻔하게 자기 딸 자랑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았죠. 차라리 본인이 쓴 글 몇 개 정도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해와서 봐달라고 하는 거면 이렇게까지 기분은 안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어떤 PD를 좋아하니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연출을 놔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댔습니다. 옆에서 도련님은 사람 좋게 웃으면서 아양을 떨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확고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답답한 성격이네. 나는 수용이 얘기 듣곤 화끈하게 해줄 줄 알았더만. 도대체 도련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진 모르지만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기분이 나쁠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자리를 만든 것부터 실례인 행동 아닌가요?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저한테 제대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이런 무리한 부탁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작가라면 쓴 글이라도 들고 와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연출을 놔달라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도련님이 3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달기사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어도 항상 저에게 넉살 좋게 행동했기에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남동생 하나 생긴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가끔 용돈도 챙겨주면서 나름 사이좋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본인에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니 만만했나 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죠. 그랬더니 도련님은 그제서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시이모와 딸은 있는 대로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당연히 아랑곳하지 않았죠. 도련님에게도 실망스럽네요. 저는 또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저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는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오늘 우리 집 갔었다며? 수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이모한테도 전화 오고 지원이는 울고불고 난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어? 이게 일이야?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하려고 해. 얘기 다 들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불려나갔는지까지 다 들었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도련님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만 당신 이모랑 그 딸이 있더라. 글 하나 보여줄 성의 없이 무작정 연출을 놔달래 나보고 내가 그걸 들어줘야 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나 이모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말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면서 그제서야 민망한 듯한 얼굴을 하더군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도련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라고 전하겠대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무작정 부탁한 것도 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연기인 줄도 모르고 그래도 말은 통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참 분하네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는 날 같이 시댁에 갈 수 있냐면서요. 저는 아버님을 뵈러 종종 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모한테도 저번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그런데 이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 사과도 할 겸 이번에 지원이가 제대로 준비해서 본인이 쓴 글까지 가져온다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봐줘, 응? 그래줄 수 있지?
결국 또 사촌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번처럼 무작정 연출을 놔달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일찍 끝나는 날 남편과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도련님과 이모와 딸까지 미리 와서 앉아있더군요. 제가 가니 어색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거와는 다르게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렸죠. 이게 제가 여태 쓴 글이에요. 저 여태까지 글 못 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보고 제대로 판단해주세요. 저번부터 당돌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쪽 일하면서 이런 당참은 필요하니 이날은 딱히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작품에 자신감도 있어 보이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쭉 훑어봤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충 봐도 어느 정도 감은 다 잡히잖아요. 게다가 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 줄만 봐도 이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몇 개의 작품을 들고 온 것 같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그렇다 할 뭔가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 사촌동생이라고 하니까 정말 꼼꼼히 봐준 거였어요. 하지만 안 좋은 걸 좋다고 거짓말할 생각까진 없었죠. 네, 잘 봤어요.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구성 정리도 잘 안 되어 있고 문장력도 조금 떨어져요. 조금 더 연습하고 실력이 쌓인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 다시 보여줘도 되고요. 만약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더 대차게 말했을 겁니다. 그나마 저것도 돌려서 좋게 좋게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 말을 하자마자 시무가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저보고 뭘 하냐면서요. 그럼 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런 부탁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진짜 웃기지도 않더군요. 아니 그렇게 대충 봐놓고 대체 뭘 봤다고 부족하다 아니다야. 너가 우리의 글 쓴 거 다 봤어? 야,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얼마나 똑똑했는데. 이상한 다큐나 불행이나 찍는 주제 어디서 누굴 가르치고 평가를 해?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묵묵하게 있더군요. 게다가 도련님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고 그 태도조차도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듣고만 있는데 말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번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건 어디에서 배웠냐면서요. 저희 부모님 가정교육까지 되먹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마시죠. 그럼 애초부터 이상한 다큐 나부랭이나 찍는 저한테 이런 부탁은 왜 합니까? 그렇게 따님이 잘나셨으면 아예 방송국에 대놓고 가서 원하는 PD한테 보여줘 보세요. 씨알이나 먹히나. 부모님에 대한 막말에 눈이 뒤집혀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화를 참지 못했는지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는 듯 다가왔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이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손이라도 대려고. 저제 딸이 귀하면 다른 집 딸도 귀한 거야. 당장 그 손 내려놓지 못해. 아이, 형부,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른한테 너무 버릇없이 굴길래 혼 좀 낸다는 게. 나도 아까워서 함부로 못 대하는 내 며느리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이 애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들어. 나한테 말해. 시이모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사촌동생까지 다 꼼짝을 못하고 서 있었죠.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워낙에 무뚝뚝한 아버지였다고는 익히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버님이 오시고 나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솔로 앉아서 하나하나 돌아가며 변명을 해야만 했어요. 이야기 다 듣고 나서는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요.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거라. 그리고 김수훈 너. 네 아내면 너가 제대로 챙겨.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냐.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도련님은 그 와중에도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시이모와 사촌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 아버님은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또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달래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오는 내내에도 뾰루퉁하더니 도착해서는 아예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겁니다. 자기 정말 답답하다. 꼭 그렇게 애 기를 죽여야 해? 미래가 창창하는데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진 일이 커지지 않았잖아. 왜 이모랑 싸우기를. 결국 아버지까지 하시고 이게 뭐야 대체? 마치 저 때문에 아버님이 알게 되어서 이사달이 나게 된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애초부터 이 일의 시작이 뭐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도련님이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했니? 애초부터 이건 도련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잘잘못 따지고 싶으면 너 동생부터 잡아. 애꿎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모랑 딸 태도 당신도 봤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말해?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어도 이 정도까진 안 됐다는 거지.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했냐는 거야. 당신 보고 걔 작가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이모와 그 딸의 태도를 봤어야 저런 소리 못할 겁니다. 어차피 글도 형편없었지만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성으로는 이 바닥에서 일 못할 테니까요. 결국 서로 기분만 나쁜 채 그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은 삐졌는지 한동안 저한테 말도 안 걸었습니다. 남편과 그러고 나니까 괜히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니 힘이 빠져서 부모님 가게를 찾아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장어집을 운영하셨거든요. 서울 외곽에 100평짜리로 크게 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꽤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랜만에 일도 도와드릴 겸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하소연됐어요. 그러다 제 사촌동생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이모 딸과 마찬가지로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저한테 무언가를 부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좋은 기회로 입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덩달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혹시 모르니 가연이 얘긴 사돈떼기 하지 말아라. 아니라고 한다 해도 괜히 너가 도와줘서 그랬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썩 내키진 않지만 아빠도 같은 생각이긴 하다. 너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건 알지? 근데 그 일로 김서방이라도 대면대면 한 거냐? 네, 뭐 저한테 기분이 나빴던 건지 요새 말도 안 걸더라고요. 저도 괘씸해서 그냥 냅두는 중이고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 잘못은 없다면서 달래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 장어 가게 남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와서는 저희 부모님에게 똑같이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었나 봐요. 일도 도와주면서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어느 정도의 일은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이미 뭐 때문이었는지 눈치를 채셨던 거예요.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기고 그런 법이야. 그래도 김서방이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니 너도 그만 마음 풀고 화해해라. 부부싸움 오래 끌면 안 좋아. 아빠는 남자가 속이 좁아서 무슨 일을 하겠냐며 조금은 성을 내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잘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처럼 길게 끌지 말고 원만하게 화해하고 잘 지내라고까지 하셨죠. 이야기를 다듣고 나니까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끔 제 일이 안 풀릴 때도 여기 와서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가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남편과 화해할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다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저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화해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건 아버님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도련님까지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넷이서 오붓하게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평화롭게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식사를 한창 하던 중 도련님의 말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식당에 들어서서부터 줄곧 부모님 장어집 장사가 잘 되냐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론을 꺼내더군요. 형수,
형수네 부모님 장어집 배달할 생각은 없으시대요? 요즘 장어집들도 배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배달 안 하면 요새 장사는 다 했다고 보면 될 정도예요. 뭐, 안 그래도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어서 생각하고 있으시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사업이 아니라서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기도 하고요. 생각하고 있으시긴 하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집은 전문적인 배달기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업체 이용해서 배달기사 잡고 이러면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혹시 저 어떠세요? 형수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결국 저에게 또 부탁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장어집 배달 일이더군요. 본인이 배달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 전문적으로 써보면 어떻겠냐면서요. 현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부딪히는 것이 맞나 봐요. 가끔 볼 때마다 남편에게 투덜대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 가게는 저희 부모님 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시모 일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부탁을 하는 도련님도 참 얼굴 두껍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어요. 너는 그 사다를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자리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너 네 형수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아니 그냥 부탁만 하는 거라고요. 부탁만. 가족끼리 부탁도 못해요? 안 그래요 형수? 저 동생처럼 잘 챙겨주시니까 그냥 말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도련님, 근데 그건 제 일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한 번도 부모님 가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했던 적이 없어서요. 도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결국 아버님에게 한 소리를 크게 듣고 나서야 멈췄죠.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앞으로 이놈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된다며 한 귀로 흘리라고 하셨어요. 저야 한 귀로 듣고 이미 흘려버렸지만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날 내내 표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 느낌만은 아니었던 거죠. 얼마 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김서방이 다녀갔다면서요. 여기서부터 느낌이 쎄해졌고 또 무슨 일로 찾아갔나 싶었습니다. 김서방 동생 아직도 변변한 직장 없이 배달기사 하고 있는 거니? 얼마 전에 김서방이 찾아왔더라. 이런저런 이야기하던데 너랑 상의는 한 거니? 아,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엄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네 아빠도 고민이 많던데. 너도 알다시피 어차피 우리도 배달 한번 해보려고 했었잖아. 김서방한테 말하는 거보단 너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동생이라는 사람 이력서 써서 한번 오라고 해라. 좋은 게 좋은 건데 자꾸 이런 일로 부딪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은 결국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솔직히 배달 안 해도 저희 장어집 장사 잘 됩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이 원하시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련님을 채용할 생각은 없었죠. 게다가 생각만 하던 거였지 결정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남편이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사람 좋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 인간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생 일이라고 해도 결국 저희 집과도 연관이 된 건데 당연히 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 가족만 가족인 겁니까? 저번 시모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자꾸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동생이 걱정이 되는데 저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면서 되려붙더군요. 그래도 저한테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으니 자기가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도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네요. 초딩 싸움도 아니고 뭐하고 있나 싶더군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는 했었어야지.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난 당신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기 힘들어. 제가 처음으로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니 남편은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본인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사과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도 어찌되었든 부모님의 가게니 일단은 엄마의 뜻을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 항상 내가 당신보다 생각이 짧은 것 같아. 알잖아. 나 한 번 꽂히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거. 내가 너무 경솔했어. 미안해. 어머님 뜻은 내가 수용이한테 잘 전달하고 감사 인사는 내가 꼭 드릴게.
항상 말은 잘하더군요. 사실 저것도 다 연기였겠지만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도련님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배달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꽤 잘했고 엄마 아빠도 만족하셨죠. 무엇보다 저희 장어집의 배달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가장 좋아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이 시기에는 저도 도련님을 너무 색안경 끼고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뿐이었어요. 이 이후에는 더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도 적응을 했겠다.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뿌듯했나 봐요. 그 뒤로는 다시 저한테 물심양면으로 잘하더군요. 저도 나쁠 건 없었기에 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맡고 있던 프로가 끝나게 되면서 시간에 여유가 생겼어요. 시계를 보니 마침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나 해볼까 싶어 서프라이즈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하교를 했는지 조용했죠. 그래서 반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교무실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사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남편이 방송국 앞으로 오는 일은 있어도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일은 없었거든요. 놀라긴 하겠지만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몇 분밖에 안 계시더군요.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은 안 보이길래 선생님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김수은 선생님이요?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잠시만요. 아, 혹시 방과후 교사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자분이시고 키 좀 크신 분이요. 30대로 보이는 여선생님은 남편 이름을 듣더니 그런 선생님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분명 이 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저기 명단을 찾아보셨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찾은 듯 저에게 한 말이 바로 방과후 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선생이 인상차기를 말하는데 남편과 일치하더군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명백한 사기였죠. 그제서야 신혼 초부터 보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한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과후 교사니 정식 교사들처럼 시간 맞춰 출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안 나가는 날도 있었을 테니 저한테 들키기 싫어 민기저거리면서 나가는 척했던 거죠. 일단 학교에서 나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당신 학교 앞이야. 교무실까지 갔다 오는 길이고. 갔더니 김수은이라는 담임 선생님은 없다고 하더라? 나 지금 사기당한 기분이거든?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게다가 넌 지금 어디냐? 아니, 왜 말도 없이 학교를... 잠깐만.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 내 말 좀 들어줘. 남편은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금방 왔습니다. 그런데 하고 온 차림에 의문이 또 가더군요. 평소에는 입지 않은 옷차림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편한 옷차림으로 만났었거든요. 어디를 갔다 온 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중요한 사람이나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만나야 하는 것처럼요. 제 전화를 받고 얼마나 부랴부랴 왔는지 본인 옷차림이 평소 같지 않다는 걸 눈치 못 챈 모양이었나 봐요. 제가 한참을 뚫어져라 보니 그제서야 눈치를 채더군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더니 볼 일이 있어서 신경 좀 썼다네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왜 그렇게 어색하게 들릴까요? 결국 이런 옷차림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고 저는 입을 다문 채 남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저보다는 이 인간이 할 말이 많을 테니까요. 당신 속인 건 미안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 100번 1000번 잘못했고 뭐라고 하더라도 달게 받을게. 근데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내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나 떠날까봐 무섭기도 했고. 애초부터 나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당신을 만난 거야. 나는 지금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도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알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애초부터 그럼 그 결혼정보회사도 속인 거야?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생각보다 철저해요. 모든 정보들이 사실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실하게 요구하거든요.
내가 만약 의사라고 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다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직업을 숨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신 지금 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거야. 알아? 대체 어떻게 속인 건데? 내가 이거 회사에 전화해봐서 확인해봐도 돼? 자기야, 한 번만 봐줘, 제발.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해서 그래서 서류를 조금 조작했어.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자기가 나 만났겠어? 내가 교사라고 하니까 자기도 나 만난 거잖아. 안 그래? 지금 저게 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사라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매칭이 되어서 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던 거였어요. 이건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며 그냥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냐며 빌고 또 빌더군요.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시간을 좀 갖자고 말하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면상도 보기 싫으니 제가 차라리 친정집에 가 있는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저의 손을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마치 제가 착한 남편 혼내는 못된 아내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은 이것조차도 연기였던 겁니다. 대충 필요한 집만 챙긴 뒤 바로 친정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셨어요. 그렇다고 비밀로 할 수는 없어서 다 말씀드렸죠. 아니,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회사를 속인 거야. 그렇다 쳐도 결혼할 사람에게는 적어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결혼하고 난 후에도 내내 속여 사람을. 좀 진정해요. 안 그래도 애 심란한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지르긴. 뭐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도 황당하긴 하다만 일단 씻고 좀 쉬어라. 당분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쉬고, 응? 솔직히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더군요. 남편이 방과후 교사라서 실망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아빠 말대로 결혼정보회사를 속인 건 그렇다 쳐도 아내인 저에게 그래선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이었으며 모르고 있던 저를 보며 안심했을 걸 생각하니 배신감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피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국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데 뭔가 큰일이 났다 싶어서 황급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난 일이더군요. 이 시기는 무슨 삼재인 것처럼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당장 방송국으로 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기사도 안 봐? 지금 대문짝만하게 이 PD 기사가 실렸다고. 이거 먼저 얼른 해명해. 얼른. 사실 남편 일로 머리가 너무 과부하가 되어서 핸드폰이고 인터넷이고 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국장님이 던져준 프린트된 기사에는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작가 지망생이 기자에게 제보를 한 거였더군요. 제가 PD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갑질을 했다면서요. 본인 글을 보고 엉망이라니 이래서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느니 했다며 온갖 험담을 해놨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누구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기사에도 그냥 어느 작가 지망생의 솔직한 이야기라면서 인터뷰 형식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쭉 읽어볼수록 누군가가 떠올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남편 이모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요 근래 만난 작가라고는 걔밖에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작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모두 일적으로 만났던 거기 때문에 지망생일 리도 없었습니다. 해명 제가 다 할게요. 이거 다 허위사실 유포이고요.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냥 국장님은 기사 좀 막아주시고 기자님들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기사 때문에 방송국 난리 났어. 기자들 난리치는 것도 애들이 다 막느라 고생했고. 내가 너 그런 애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거 이렇게 기사 난 거면 보통 심각한 거 아니다. 잘 처리해. 기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인간이랑 해결 안 되면 나한테 보내고.
국장님은 불같은 성격이시긴 하지만 의리 하나는 끝내주시거든요. 제가 오래된 연차의 PD이기도 하고 선후배 사이기도 해서 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방송국에 흠집이 나는 기사라서 화는 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기로 하셨죠. 게다가 기사를 낸 사람이 악질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방송국으로서 해결을 봐줄 테니 말하라고까지 하셨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뒤에 빽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해지더군요. 그래서 더 무서워질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기사들을 보여준 뒤 시이모에게 경고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여자가 버젓이 저희 집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남편이 앉아있더군요. 둘은 제가 오기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잡것들이 생으로 난리라는 것을요. 하, 이제 바람까지 피니? 아, 이때다 싶었던 거구나. 내가 친정간이 이때다 싶었니? 아주 가지가지한다 너? 저는 이렇게 말하며 침착하게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작가의 PD다 보니 남녀 치정에 대한 이야기에는 아주 도같았거든요.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거 초상권 침해야. 알아? 내가 당신 신고할 줄 알아. 요즘 초상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본데 사람 잘못 골랐어. 진짜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게 남의 집 소파에 앉아서 다른 사람 남편과 뻘짓거리 하면서 할 소리인가요? 만나도 어떻게 저런 걸 만나는지. 어쩌면 끼리끼리 잘 만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이모 전화번호나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모 전화번호는 왜? 아, 여보, 그리고 이건 오해야.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우리 아버지 쓰러지셔. 그러면 당신도 마음 아프잖아, 어?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어차피 더 설명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핸드폰을 뺏어서 이모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너랑은 끝이야.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너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 몸뚱아리를. 변호사 쓰거나 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이해가 안 가? 너 지금 지옥 입구에 떨어진 거야. 남편은 나가려는 저를 쫓아오면서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직 저한테 뜯어먹을 것이 남아있어서 그랬다는 걸 생각하니 치가 떨리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안 나가면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것이 불결해서 차 안에 앉아 시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주 모르는 건지 온화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정체를 밝히니 갑자기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편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길게 말하지 않는 편이라 시이모에게도 용건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기사 받고 누군지 아니 당장 해결하라면서요. 하지만 예상대로 황당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딸이라는 증거 있어? 대한민국의 작가 지망생이 어디 한둘이야? 너가 평소에 쟤를 얼마나 짓고 다녔으면 그런 기사가 나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 뻔뻔하게도 나오더군요.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길게 말 안 합니다. 모르셨겠지만 제가 방송국에서 파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작가 지망생을 만날 일도 없고요. 게다가 버젓이 제 실명까지 공개하셨더라고요. 이거 법에다 위반되는 거 아시죠? 해결 안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나마 아버님 생각해서 제가 지금 기회 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네가 뭔데 나를 협박해, 어? 그래,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님 생각해서 기회를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니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고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요. 게다가 모른 척 하려면 끝까지 하던가 나중에는 본인 입으로 저를 깎아내리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았죠. 이미 시이모와 통화하는 순간부터 녹음을 해놨으니까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분명 모른 척하면서 나올 게 뻔했기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녹음을 해놓자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파놓은 꼴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다큐멘터리 PD이다 보니 사람 다루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어떻게든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새도 없이 본인이 흥분해서 날뛰었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제대로 된 PD 만나서 작가 되면 너 같은 거 거들떠나 볼 거 같니? 너처럼 그렇게 내 딸 작품 무시한 사람 여태 한 번도 없었어. 알어? 그 기자도 그러더라. 글 잘 썼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그 기자를 아주 잘 압니다. 이슈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는 타입이죠. 그의 입에서 더 자극적인 말이 나오게 하려면 비위를 맞췄을 게 분명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해대는 걸 보니 우스워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더 이상 영양가 없는 대화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이 제 집에서 두 남녀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에게 남아있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이제 둘이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갈 곳이 없으면 분명 시댁으로 갈 텐데 하는 생각에 아버님이 걱정이었죠. 게다가 드릴 말씀도 있어서 제가 먼저 뵈러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시댁에는 아버님 혼자만 계셨고 도련님은 아직 퇴근을 안 한 것 같았죠. 남편 일도 그렇고 시이모 일과 관련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덜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남편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시이모와 딸을 고소하려고 해요, 아버님.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이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개인이라면 모를까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는 손해도 어마어마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고소까진 안 하려고 잘 말해보려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너가 뭐가 죄송하니?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응당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게야.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 그래서 그 일로 수은이랑도 사이가 그리 된 거니?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남편의 바람 사실에 대해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이모는 처세지만 이건 아들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참고 살 순 없으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수은 씨랑 이혼할게요, 아버님.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며칠 저희 잠시 별거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이모 일로 남편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갔는데 다른 여자와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업도 속이고 있었어요. 아버님께 남편 진짜 직업이 뭔지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좌절을 한 듯 손으로 머리를 짚고 소파에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10분쯤 멍하니 생각에 잠기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죠. 아버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장 남편을 잡아온다면서 현관으로 나서려는 걸 제가 막아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두어 시간 아버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내쫓기고 갈 곳 없어서 결국 본인 집으로 온 거예요. 아버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고함을 치시며 손으로 있는 힘껏 몸 여기저기를 내리치셨습니다. 이 인간은 영문을 모르니 계속 왜 그러냐면서 짜증을 내고 있더군요. 결국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는 상황 파악을 한 모양이에요.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어디서 여자의 한눈 팔려서 이딴 짓거리를 벌여. 너 그러고 방과후 이야긴 뭐야? 전부 불지 못해. 아니요, 아버지,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제 얘기만 듣고 아들 얘기는 안 들어줘. 나도 억울해. 본인이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속인 것도 본인이고 바람을 피운 것도 본인인데 오히려 제가 억울해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셨죠.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실 겁니다. 이날은 아버님이 저보고 이 망나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얼른 가서 편히 쉬라고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여자와 그러고 있었던 집을 다시 들어가려니 도저히 내키지가 않아서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도련님이 요즘 그렇게 뺀질거리고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잠잠하나 했더니 제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을 안 하셨던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오늘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말했는데 갑자기 대뜸 화를 내더니 다 뿌리치고 내팽개치면서 나가더라고.
매장 이미지에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결단을 내리셨다고 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다 오늘 말했는데 주려고 하는 것들도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대로 가게를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이랑 도련님은 외탁을 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님과 저렇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드렸어요. 오히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차마 이 상황에서는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왔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시이모 일만 잘 처리하고 남편이랑 이웃만 조용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은 그 다음 날부터 더 크게 터졌습니다. 방송국에서 기사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선 채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협박 문자였어요. 보통 PD를 하게 되면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쏟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느낌이 쎄했던 것이 저의 정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PD들이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그냥 방송 그따위로 만들지 마라, 너가 뭘 하냐, 밤길 조심해라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번에 지속적으로 온 협박 문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정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보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있었고 가끔은 제가 뭘 하는지까지 꿰뚫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걸 핑계로 저한테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PD 인생 끝내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나 뭘 하나? 볼수록 소름이 돋고 온몸이 오싹하더군요. 이 시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겪어서 아마 더 예민해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분도 보시더니 협박 문자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접수를 하곤 나오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이야, 지금 큰일 났어. 가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부수고 난리도 아니야. 이걸 어떡하면 좋니? 지금 아빠도 못 말리고 있어. 제가 놀라면서 통화를 하자 옆에 계시던 경찰분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같이 가주신다고 하셨고 곧바로 부모님 가게로 출동을 했습니다. 가보니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패를 부려놓고 도주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와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대로 연행이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일단 저는 부모님을 진정시키고는 곧바로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었고 도대체 누가 시킨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저보고 김수훈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고 말을 했고 더 지체하지 않고 저에게 위치 파악을 하신 뒤 바로 잡으러 출동하셨어요.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붙잡혀왔고 아버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쫓아 들어오셨습니다. 뜻밖인 건 도련님도 같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들어오는 내내 둘은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더군요.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다 말하냐? 너가 그러고도 형이냐? 그리고 애초부터 내가 열 받는다고 했더니 너가 그럼 협박하는 게 어떻겠냐며. 네가 시킨 거잖아 결국. 알고 보니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도 남편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써서 저를 협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련님이 저희 부모님의 그만두라는 소리에 열이 받는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형이라는 인간이 동생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희 부모님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행패 부린 사람 중 한 명이 저를 계속 미행하고 감시한 겁니다. 그러니 남편 이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경찰이 남편을 잡으려고 시댁에 갔을 때 본인만 잡아가니 동생도 가담했다고 말하면서 같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더군요. 둘 다 그만두지 못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사람 인생 하나 망치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형제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는 사이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시이모와 딸도 잡혀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내 딸 무시했다고. 내 딸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데
지가 뭔데 내 딸을 무시해? 어?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는데 무슨 허위사실 유포야? 본인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양인가 봐요. 딸은 경찰서에 들어오자마자 입을 꼭 다물고 있더군요. 아마 제가 진짜로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더 웃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말하는 차례였는데 본인을 교사라고 속이더군요. 신분 조회해보면 어차피 다 나올 텐데도요. 이 사람 직업 속였습니다. 선생님 아니고 그냥 방과 후 시간 강사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업을 속여 서류를 조작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집에서 바람피다 걸린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제가 학교에 간 날 빼입고 왔던 것도 데이트 중이었나 봐요. 그 여자는 남편과 대학교 때부터 동기였고 그때부터 계속 연인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허세 부리듯 데이트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본인들의 벌이보다 더 많은 빚이 생긴 겁니다. 이 시기에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망하기도 했다네요. 결국 힘든 일 하긴 싫고 빚은 갚아야 하니 차라리 돈 많은 여자를 하나 잡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저 여자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나 보더군요. 본인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웃겼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서울 외곽에 100평짜리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고 제 직업도 괜찮으니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장어집이면 적어도 15억에 제 연봉도 1억은 될 테니까요. 그러니 이 정도면 자기들이 뜯어먹을 것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로 정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저와 매칭을 시켰던 겁니다. 본인 여자친구가 그 회사 직원이니 속이기는 식은죽 먹겼겠죠. 이건 결혼정보회사에도 알려야 되는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제가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했어요.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거고요. 제발 회사에다가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냥 벌 받을 테니까 저 헤어지라면 헤어질 테니까 제발 회사만은. 주제에 또 직업은 잃기 싫었나 봅니다. 하지만 가만 두고 볼 순 없었죠. 그대로 결혼정보 회사에까지 경찰 연락이 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로 몇몇 사람이 왔습니다. 당연히 명백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당한 사람이기에 저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 회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이 악질이었던 겁니다. 저 또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고 위자료나 피해 보상 독하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결국 둘은 징역형까지 살게 되었고 가담만한 도련님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시이모와 딸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끝까지 잘못 없다고 따지던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던지 정말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곱게 키운 딸 변변치 않은 놈한테 시집 보내는 것도 아까우셨을 텐데 이런 수모까지 당하게 하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는 현이 괴롭히는 일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저희 부모님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던 시아버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저 인간들은 어찌 살든지 신경도 안 쓰이지만 아버님의 안부는 가끔 너무 궁금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저한테 독하게 마음먹고 시댁 쪽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갔더니 연봉도 더 오르고 부모님 장어집은 다시 예전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일이든 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